관치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 들었듯이 은행권에 있어서 그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그리고 적절한 그러한 그 자리에서 배치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면은 우수한 인력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개개인의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자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적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치금융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는 그런 발전 모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 전반까지는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제가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시장경제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상황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는 상당히 시장, 금융시장도 소위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뭐죠? 제가 정확히 한국은행 법을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에 있어서의 라스트 리조트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물가 안정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발족한 날입니다. 1950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기준금리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는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견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한 내용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늘 정책의 조합이 중요한데 그 정책 조합 중에는 금융도 포함된다 하는 점을 강조한 바는 있습니다. 정책의 조화에 금융이 포함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자주성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내리라 올려라 하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나쁜 효과가 있고 장점은 뭡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준금리 인하 시의 장단점.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그것이 투자로 유도되고 그것이 성장으로 유도된다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기 회복 과정이 만약에 경기가 잠재 성장보다 상당히 근접해 있다든지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정책 또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하문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본 나름대로 디프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시장이 정부에 어떤 신뢰를 주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칫 잘못하면은 채무가 급격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어느 정도 국가 세금을 채권 관리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국채 한 250% 정도 되니까요. 채무 비율이 GDP에. 또 그렇지만 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빠른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또 국채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본은 아마 앞으로 잘못되면은 경제 침체 질곡에 빠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그 KDI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이 일본 경제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그러한 그 정책의 위험성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또 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법 제3조에 보면은 기재부 차관이 재정당국의 금토기 열석 발언권, 기재부 장관의 금토기 제2의결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로 그 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그것을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가 없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기재부 차관이 그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발석하지 않은 그런 관행을 지금 현재까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조문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있습니까? 예, 여러 나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우선 영남령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한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기회 자체에 대해서 제도를 바꿀 때는 늘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총리께서도 문제가 있어서 부총리께서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물론 한국은행하고 그 재정당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정부에 관한 정보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금융통화위원회도 또 정부에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을 이렇게 통제했던 것이 언제 이렇게 됐죠? 저희는 통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열속 발언권은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지난 정부부터 열속 발언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간치금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1961년에 이때 한은법을 개정해서 관치금융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그 히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치금융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경영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가 있죠? 실패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글쎄 제가 확실하게 그 포인트를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정부가 그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BS금융의 인사에 개입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물론 언론 지상에 신문 안 보셨습니까? 지상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 금융위원장님 나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BS금융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관여하셨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문 지상에서 있고 나서 금융감독원에서 그 종합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CEO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순수한 감독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용티를 권유할 정도의 그런 사안입니까? 그거는 이제 감독 당국에서, 금융감독을 검사를 했던 감독 당국에서 판단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그 후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깨맞추기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미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나쁜 선례가 있죠? 제가 이 정부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권에 그 법상 주어진 요건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밖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환위기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환위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의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경영 등, 그리고 감독 체계의 불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사권을 통해서 자금 지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라기보다 그때의 개발 방식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자본을 총동원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이거는 좀 그 당시의 모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치금융의 모델은 뭡니까? 글쎄요. 관치라는 게 어떤 정의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국회나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1961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정, 한국은행법, 은행법 제정을 통해서 금융을 행정부에 애숙시켰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어떤 일련의 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그때 경제 상황에 따른 모델 변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경제 발전 추진에 의해서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자 동원의 극대화라는 어떤 그 국내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에서 하는 법이나 은행법이나 기타 이게 관치금융 아닙니까? 그게 글쎄요. 그 관치금이라는 게 정의가 상당히 여태까지 주어진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관치금이다 저것이 관치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없고 굳이 말한다면 정부 주도형의 행정부에 애석된 금융정책, 금융기관 그것이 관치금융이죠. 경영에 관련하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일부는 어차피 국제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이 행정부에서 하는 금융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영역이 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치금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관치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정부 개입이 그럼 언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정부 개입이 하는 그런 요건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님 나오세요. 부총리께서는 모피아 출신들이 다 한다는 면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금융기관 곳곳에 박혀있는 문제를. 금융기관 나름대로 인사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전문성에 입각해서 사람이 선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씀의 취지는 전문성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경영 능력은 없습니다.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행 경영을 합니까? BS
인사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실 겁니까? BS 그룹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도 없고 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여할 그러한 의사도 없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원장이 가서 사퇴하라고 하는 거. 다음 후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소관도 우선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그 금융위원장님 말씀을 감독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그러한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께서는 BS금융 인사에 하실 예정입니까? 안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그게 관여할 입장이 있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인사하게 하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딱 밑에 총리 휘하에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일반적인 원칙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정부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총리께서 확실하게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창부 장관님.